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은 짚을 맥이 좀 많습니다. CBS 조태임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 뉴스부터 볼까요? 네, 윤석열 사형 구형. 특검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네.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전망 또 의견이 분분했는데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은 뭐로 봅니까? 네, 전직 대통령의 사형 구형한 건 전두환 씨 이후 약 30년 만인데 어제 사형 구형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표정은 좀 옅은 미소를 보였다가 다시 무표정하기도 했고 또 방청석에서는 이때 당시 욕설들이 좀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어요. 요 특검 구형 장면 듣고 와서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이 이제 사형 구형을 한 핵심 논리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직접 파괴했다는 점이고요. 예. 그리고 둘째 이제 목적, 수단, 실행 방식 모두 이제 반국가적 성격이 명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무장 군경이 투입됐고 또 계엄 해제 의결을 제도적으로 좀 봉쇄하려고 했다는 점, 이런 점이 헌정사적 유례가 없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제 사형에 대해서는 좀 집행의 의미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제 사형 폐지 국가라고 우리나라를 실제 30년 얘기하잖아요. 넘게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동체가 헌정 질서 파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선언하는 것이다. 좀 이런 선언적 의미, 이런 거 좀 정치적 의미, 이런 걸 더 좀 부각했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실제 사형이 집행이 안 되더라도 그에 맞는 범죄에는 그에 맞는 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법조계에서는 이번 구형에 앞서서 그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씨 사례와 좀 비교하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 유혈 진압으로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점 때문에 예.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근데 어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해 전두환, 노태우 사건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12.3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 쿠데타와 달리 민주화 이후에 벌어진 권력 남용이라는 점,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내란을 단죄했음에도 30년 뒤에 더 계획적으로 내란이 일어났다는 거는 또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헌법기관을 상대로 직접적, 즉각적 무력 투입을 했고, 이거는 국회에 이제 군경 투입한 거죠. 예. 그리고 사망자가 없고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다는 점은 전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점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국가라는 국민의 자긍심과 국제적 신뢰를 무너뜨린 점이 매우 중대하다. 이런 판단을 들어서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대가 이미 많이 달라졌고 나아졌는데 이때 무슨 계엄이냐. 그렇죠. 더 단죄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맞습니다. 논리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도 징역 20년이 각각 구형이 됐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구형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른바 법정 필리버스터로 미뤄졌고 네. 당시 서류 증거 조사 서증에 김용현 변호인들이 시간에 많을 썼는데 네. 어제 네. 윤석열 변호인들은 어땠습니까? 저번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이 8시간을 썼거든요. 예. 역시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11시간 11분을 이제 서증조사에 그 시간을 썼어요. 사실 이제 서증조사라는 거는 증거 목록 요지를 읽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 입법 폭주가 오히려 체제 전복적 내란에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치 철학자들,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쭉 얘기를 했고요. 예를 들면 몽테스키비에 존 스튜어트 밀, 토크빌들을 언급하고 독재자들 무솔리니, 차베스 등도 이제 열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좀 황당했던 게 지동설까지 언급을 했어요. 지동설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갈릴레오 입장도 들어봐야 되긴 할 건데.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후 진술 자체가 자정 넘어 0시 11분부터 시작돼서 한 1시간 40분에 끝났으니까 1시 40분에 끝났으니까 9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핵심 메시지는 내란이 아니라 대국민 호소였다.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다.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다. 국가 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비상벨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리게 됩니다. 2월 19일
19일 선고가 열립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님, 일단 사형 구형한 부분 어떻게 예. 봐야 할까요? 지난 이제 전도 1996년에 전두환 그러니까 예. 12.12 쿠데타 일당들에 대한 구형하고 굉장히 좀 흡사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전두환 그때 구형 검찰 구형에 전두환 사형 그리고 노태우 무기징역 그리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한 15년 좀 중대하게 가담한 사람들이 한 15년 정도 허화평, 허삼수, 뭐 이학봉 뭐 이런 보안사 3인방 예. 뭐 15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장세동 12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번에 지금 윤석열 사형 그리고 김용현 이제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은 좀 민간인 출신이긴 한데 어쨌든 30년 그 이외에는 20년 15년 이렇게 갔거든요. 상당히 많이 참고를 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이 고민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했겠지만 방금 얘기했듯이 전두환과 비교할 만한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법 감정을 좀 많이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워낙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그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던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차이가 없더라도 사형을 일단 구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1심에서 무기 전두환은 사형 받았고요. 예. 1심에서 이제 판사가 선고가 그렇다는 선고가 그리고 2심에서 무기징역 뭐 음. 이렇게 갖고 노태우는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형이 이제 재판에서 나올지 예, 선고가 나올지 아니면은 뭐 무기징역이 나올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그 다 보지 못했어요. 저도 다 보지 못했고 중간중간 기사로 봤는데 참 갈릴레이가 욕본다. 다 보긴 힘들 것 같아요. 예. 뭐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뭐 몽테스키웨 뭐 이런 요하네스 케플러 뭐 이런 사람들이 물 건너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참 힘들게 욕보고 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왜 이런 맥락에서 나와야 되는지. 갈릴레오 예. 얘기는 그런 거죠. 당시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되지 않았다. 라는 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진실은 나중에 밝혀질 수 있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 부정선거가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까? 네, 뭐 그 취지는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논거가 지금 매우 부족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부정선거는 이제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런데 예. 뭐 열심히 필리버스터 하려고 재판 필리버스터 하려고 좀 준비를 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표현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제발 정치 국정에 관심 가지고 이런 망국적 폐악의 감시에 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 그런데 헌재에 가서 잘 설명하면 정리되겠거니 순진하게 생각한 것인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본인을 바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안이하게 생각했다. 이걸 호소 개몽령이었다. 뭐 이 주장이죠. 제가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동의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거 바보가. 네. 이런 바보가의 예. 그 부분만 동의한다라는 얘기였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쿠데타를 하냐. 앞으로 이제 선고까지는 특별한 건 없죠. 이제 재판부가 판단해서 2월 19일 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예, 2월 19일 있고 또 다른 재판들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내란 재판이 워낙 이제 중요하고 형량이 높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위증 혐의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체포방해. 일반 이적죄, 네, 일반 이적죄. 이적죄, 예, 체포방해는 이제 1월 16일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고요. 나오죠. 다른 재판들도 있는데 아마 지금 지연 전수를 다 펴지 않을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연 전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기술이라는 게. 좀 질질 끌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2심에서도 있고 일부 시작하는 거 1심에서도 지금 한다고 하니까 속도가 좀 더 빨리 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밤 사이에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뉴스가 많은 밤 사이였어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어제 오후 늦게부터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네. 결정했네요. 네, 기자들 모두 이게 당황했는데 어제 자정쯤에 이 제명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기자들이 밤새 전화 돌리고 했는데 새벽 1시 15분쯤에 이제 결정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일단 내용 정리를 하면은 당계 사건,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사건 책임을 이유로 이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 이건데 제명은 당원 자격 박탈로 당 징계 가운데선 가장 이제 중한 징계거든요. 일각에서는
일단 뭐 탈당 권유, 탈당하지 않으면 일주일 뒤에 출당이 되는 탈당 권유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아예 제명 바로 그러니까 나가라. 뭐 당원권 정지 뭐 1년, 2년 이런 예. 얘기도 있었고 근데 아예 제명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 판단의 핵심은 가족 계정 연루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인정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을 근거로 가족 명의글 작성은 사실상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논란인 게 한 전 대표 본인이 글을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가입한 적도 없고 글을 쓴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윤리위 설명은 한 전 대표가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된다.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공유하는 IP로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당원 명부 기준으로도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했는데 그 휴대전화 뒷자리 그리고 선거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계정 명의자가 한 전 대표로 확인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확인됐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확인됐다고 해서 저도 이 부분 좀 이제 그 전까지는 추정이라고 했는데 예. 확인됐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언급한 게 셧다운, 그러니까 2024년 11월 6일 그때 셧다운 기간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명의 그리고 배우자 명의 글이 대량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한 전 대표가 쓴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절차적으로 이제 최고위 의결 거쳐서 확정되는데 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윤리 결정 존중하고 이제 종결해야 한다 취지로 계속 발언해온 만큼 최고위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의결이 되면 이제 제명 결정이 확정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반응은 없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이제 바로 SNS에 좀 짧게 그러니까 짧은 글만 남겼어요. 예. 어떤 글을 남겼냐면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요 한 줄만 남겼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수용 불가 기류 이게 보여지는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면서 최소한의 소명 요구조차 없었다. 이런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윤리위와 당 관계자 반응은 대체로 이제 정치적 논란은 있지만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던 문제를 법리적으로 키운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앞서 이제 그제 원로들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만나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쫓아내면은 지선에서 필패하고 당 존폐 위기까지 있다 이런 것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또 타이밍도 공교로운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이 있고 나서 이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당무위가 계속 여당이 좀 공격받을 위기에 당원 게시판 논란을 끄집어내서 정무적 감각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 있는 그렇죠. 날 네. 한동훈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가장 대척점에 있던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을 결정 내린 것도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잘 예상이 안 됐었습니다. 어제 이걸 하고 제명 결정이 바로 나는지는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된 거는 기준 모르겠는데 예. 발표는 그렇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논란이 있을 거를 예상을 해서 좀 시점을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쏟아지는 이때로 좀 피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은 거의 뭐 제명이 대세인 것 같아요. 뭐 왜냐하면 사면 제명이잖아요. 사면 제명, 강선우 제명, 예. 뭐 그리고 저기 김병기 제명,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제명까지. 다만 이제 그 제명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감정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강선우나 김병기는 당원들도 그렇고 제명할 만하다. 오히려 빨리 나가야 된다. 당에 예. 부담된다 이런다고 보면 한동훈 제명은 이게 제명까지 할 사안이야? 뭐 이 정도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 당원들마다 입장차가 좀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거는 일단락이 아니라 이제 내홍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내홍의 본격적 시작이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무리하면 지는 거거든.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가족들이 연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은 했지만은 제대로 사과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궁지에 몰린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사과 안 하겠다 나는 오히려 2호선 당무감사위에서 이거 조작을 했다라는 예. 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면서 이게 정치인의 언어가 맞느냐 뭐 이런 이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동혁 호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윤리위에서 이제 오버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예를 들면은 한동훈 걔가 아니지만 대한과 미래에서도 이 윤리위 징계가 나오기 전에 중징계하면 안 된다라고 당에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이제 당이 내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우려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법정 투쟁 갈 수밖에 없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가처분 신청 낸다라고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보면 가처분 신청은 일반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일단 이거를 중지시키는 게 예. 법원이 이제 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안 소송으로 가라 이런 거거든요. 뭐 1심 선고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때 예.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는 저는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그러면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취소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내면, 그러니까 제명 결정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고 하면 법원이 그래 맞는 것 같아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이게 왜냐면은 제명은 이 사람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당에서 최소한. 그러면 이거는 아마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고, 예전에 이준석 대표 때도 첫 번째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어요. 그때 징계할 예. 때. 뭐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계속 이제 지리한 법률 투쟁이 이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 고문들이 이제 예방을 해가지고 예. 한동훈 징계와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라고 하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평균 연령 91세가 지금 성토를 하는 거냐, 제발 메타인지 좀 키워라 고문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했어요. 당 원로들에게 예, 평균 평균 연령 91세. 예, 뭐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죠.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장동혁 대표. 예, 장동혁 대표 측근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이 이제 뭐 장해찬, 박민영 뭐 이런 사람들인데, 너무 말이 세가지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거 지금 당원들이 보면은 이게 아무리 이게 한동훈 징계가 옳다고 하더라도 고문들한테 이렇게 할 말입니까? 이런 막말을? 그러게요. 평균 연령 91세. 사실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봐야 될 것 좀 같습니다.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 윤리 결정문에 보면은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이름 동명이인이다라고 이제 친한 게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는데, 뒷번호가 같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약간 얘기도, 윤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전광훈 씨죠. 네, 전광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잖아요.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 강조한 부분은 그 전 씨가 그 신앙을 앞세워서 이제 그 좀 심리적 지배, 뭐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지지자나 뭐 측근 보수 유튜버 이 네트워크를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직전에 교회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이나 전 씨가 꾸린 지역 조직인 자유마을, 과거 해외 체류 전력 등을 이유로 이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씨는 어제 이제 영장 실질 심사 직전에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한 15분 정도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폭력은 모른다, 정치 탄압이다 이러면서 전면 다 부인을 했는데요. 연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1월 19일 그 당시에 5분 정도 했을 뿐이고, 폭력을 지시한 적은 없다. 그 집회는 저녁 7시에 끝났고 난동을 부린 사람들 우리 팀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 음모론도 제기를 했는데, 예.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 한다, 민정수석실 지시로 영장이 청구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언급도 하면서 다만 이제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 같은 시각에 법원 앞에서는 그 범종교개혁시민연대가 지금 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골든 타임이라면서 전 씨 즉각 구속해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광훈 씨 과거에 연설한 내용을 보면 하느님도 나한테는 꼼짝 못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구속영장은 피할 수가 없었네요. 예. 네 번째 지금 구속이에요. 예. 2018년, 2020년 그리고 같은 해 한 번 더 보석 어겨가지고 조건 어겨가지고 구속되고 지금 이번에 네 번째고요. 그때 이제 그 경찰 영장을 보면은 서부지법 판사는 모두 북한 편드는 사람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자체가
판사를 타격하는 것이고 그 자신이 그런 명령을 발언한 것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결국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법원이 침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이제 당연히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이 정광훈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신의 한 수의 신혜식이라든지 100여 명에 대해서도 지금 다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지금 뭐 추가적으로 구속을 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배우로 지목된 전광훈 씨 구속 얘기 봤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죠? 네, 그 한일 정상회담인데 두 정상 두 번째 만남인데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만난 장소 자체가 나라현에서 맞는데, 그러니까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로 나라현에서 이제 외국 정상과 회담을 연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나이 총리가 직접 이재명 대통령 숙소 앞까지 찾아가서 영접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김남중 대변인도 어떤 설명했냐면 일본 측의 극진한 환대가 돋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일본 언론도 오모테나시 해가지고 일본 특유의 환대를 의미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뭐 그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는 사나이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드럼 합주를 하는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네, 뭐 캐대헌과 그 BTS 노래를 이제 합주를 했다고 다카치 하고요. 총리가 드럼이 취미라고. 대학 예. 시절에 드럼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이슈 하나만 좀 짚어보면은 가장 좀 주목받은 성과가 과거사 문제일 것 같아요. 그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을 이제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가 뭐냐면은 1942년에 야마구치현 조세희 탄광에서 강제조 동원된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서 183명이 숨진 사고인데 최근에 이제 80여 년 만에 유해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좀 공식적으로 협력을 하자, DNA 감정에 협력을 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강제 동원 문제나 이런 건 언급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강경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는 총리가 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한 거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과 사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 가깝게 지내보자 이런 의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태임 기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 뉴스백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